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잠시 뒤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초기만 해도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지만 지금 상황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투기와 병역 의혹에 언론 외압까지 잇따라 제기가 되면서 야당에서는 송곳 검증을 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는데요. 이 후보자 과연 인사청문회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오늘 브런치 이슈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용화 시사평론가 정군기 홍익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내정됐을 때만 해도 히든 카드라고 불리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글쎄요 사자성어로 좀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예, 저는 사자성어를 생각해봤는데요. 네. 정말 위기일발이다. 자칫하면 낙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위기일발. 또는 더 크게 얘기하면은 백척간두의 심정이 아닌가 예. 본인의. 왜냐하면 총리 자리는 본인한테도 문제가 되지만 또 총리를 바라보는 온 국민들한테도 새 총리가 되느냐 마느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번 총리 지명 과정을 좀 돌이켜 보면은 우영근 원내대표가 새정치연합의 우영근 원내대표가 처음에 지명을 받았을 때 총리 후보자한테 책을 하나 줬잖아요. 최악의 총리, 최고의 총리 해가지고 총리가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줬단 말이죠. 그런 과정이 이렇게 뭐가 나와가지고 양파남이 돼버렸는데 네. 참 위기일발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요즘에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고장난 자판기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양파남, 네네. 까만 가수 나온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점입가경이 아니냐. 저는 하여튼 사람이 몰골이 굉장히 꼴불견이 되는 거를 점입가경이라는 사자성어인데 그래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저도 사실상 이분의 정치 생각을 봤을 땐 전에는 이제 신한국당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다음에 YS 때 처음에 배지를 달았죠. 그다음에 이제 자민련으로 나가서 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신화도 갖고 있고 또 도지사도 했고 또 세종시 문제가 터졌을 때 실제로 자진 사퇴까지 한 그런 커리어 소유자였는데 실제로 진짜 까보니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번에 오늘부터 청문회가 이제 이틀 열리지 않습니까? 더 까면 더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도 한 10가지 이상의 그렇죠. 비리 의혹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원래 정치인으로 비쳤던 모습과 현재 어떤 과거에 했던 행각들 이런 부분들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갈수록 상당히 꼴불견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 정치인의 모습을 너무나 정치 도덕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삭감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쟁점들을 조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논란은 지난 주말 정말 뜨겁게 달궜죠. 이 언론 외압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제가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같이.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외압은 아니고 총리 후보자의 어떤 경솔한 행동이 나타난 허풍이죠, 허풍. 그날 돌이켜 보면 지난달 말이라고 하는데. 그날 기온이 굉장히 많이 낮았다고 해요. 영하 7도쯤 되는데 기자들이 흔히 인터뷰하기 위해서 뻗치기를 하잖아요. 준비하는 사무실 앞에서 뻗치기를 한 서너 명이 했는데 네. 총리 후보자가 젊은 기자들이 보니까 추위에 떨고 있어서 밥을 같이 먹자 번개 점심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번개 점심을 제안했는데 그 자리가 소탈하게 김치찌개를 먹고 이렇게 하는 자리인데 굉장히 마음이 잘 풀렸던 모양이죠. 해가지고 네네. 비교적 젊은 기자들 앞에서 본인이 조금 과시를 했는데 미묘한 언론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한 거죠. 내가 고위 간부들도 잘 알고 간부들한테 얘기하면 패널도 함부로 뺄 수 있고 네. 우리 유영하 평론가 계시지만 비판하는 평론가 내가 바로 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언론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조직도 아니고 우리 사회가 아주 선진화가 됐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젊은 기자들 앞에서 네. 경솔한 발언을 한 거 이거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어쨌든 외압은 아니고요. 사실은 외압은 아니고 본인이 대호각성을 이제 대호각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런 말을 생각하면 본인이 잘못했구나라는 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후보자 측도 이제 사과를 한다고 밝혔는데 글쎄요, 이 사석에서 한 얘기까지 공개하는 것은 좀 또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완구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저는 패널로 나가서 빼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언론인 4개사의 언론인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자라 그러면은 특히 언론관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히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 4개사 언론인들이 보도하지 않고 그중에 한 사람이 뭐 야당 의원인지 누구한테 하여튼 제보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KBS 측에 보도가 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상당히 저는 다른 비리 의혹과 달리 이 문제가 저는 이 이완구 후보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문창욱 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식민사관 문제로 해서 KBS 것도 보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KBS 보도를 언론관을 한 것인데 네. 이거는 상당히 겸손한 사람으로 이제 세간에 알려져 있는데 권력 핵심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실제 뺐다는 거 아닙니까? 모 방송사에 자기가 전화를 해서 마음에 안 드는 패널을 뺐다. 그 다음에 기자의 인사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상당히 높은 고위층한테 얘기하면은 인사도 사고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인데 그거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과거 예를 들면 전두환 시절이나 박정희 시절 때도 이런 네. 시기까지도 갔었겠느냐. 이 보도 통제와 언론 통제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을 나중에 그러면 자기가 그냥 말을 실수했다 이렇게 돌리는데 이건 적나라한 언론관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특히 총리 후보자 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과거의 원내대표도 아니고 총리가 되기 전도 아니고 네. 이런 상당히 심각한 언론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인 언론에 대한 문제,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시해야 되는 언론에 대해서 권력자가 이런 식의 언론관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건 상당히 저는 오늘 내일 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다른 비리 의혹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가장 심각하게 나올 부분 대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그 언론 외압 파동과 관련해서는 그 보도되는 그 행태를 보면 네. 조금 그 부분도 그쪽의 언론인들이 연루된 언론들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그 반성할 그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정말 그 허풍을 떨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언론인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을 하면서 당신 총리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그 자리가 좀 그렇다면은 나와서 네. 기사를 쓰는 겁니다. 연합뉴스 기자가 그 같이 참석을 했다면은 나와서 기사를 써서 리포팅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인데 그 자리에 있었던 기자가 아무도 기사를 쓰지 않고 그 중에 한 명, 제가 알기로는 일간지 기자로 알고 있는데 그 일간지 기자가 다른데 무슨 정당 야당에 뭐 이렇게 넘겼다는 거죠. 야당에 넘겨서 그 야당을 취재한 그 KBS가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은 정상적이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언론의 이 신성함, 언론의 그 존엄함에 대해서 함부로 그 경솔한 발언을 한 총리 후보자도 문제가 있고 네. 정말 총리 후보자, 우리가 대통령이나 총리 후보면은 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잖아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일을 잘 했지만은 비판받는 이유가 가끔 말을 좀 그 함부로 했다 이런 얘기 비판을 받는데 이번에 이완구 지도 총리 후보자의 모습도 그런 게 이제 드러난 거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이런 그 이번에 보도되는 그 양태를 보면은 정상적이지 않고 뭔가 그 언론 쪽에서도 그 관련된 그 기자들은 좀 새겨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의혹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대 교수 채용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일단 뭐 당시 이제 교수 추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처남이었고, 그리고 조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강의도 하지 않고 이제 휴직 상태로 계속 있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도 상당히 또 다른 의혹이에요. 일반적인 의혹, 되게 이제 폴리페서라 그래서 교수직을 하면서 정치권에 나오는 경우 케이스인데 이건 그게 아니라 이 후보자가 이 1996년도인가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그때 경기대의 교수로 임명이 되는 것이죠. 아니 근데 지금 선거 기간 하고 있는데 선거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 핵심은 처남도 있지만은 상당히 거기서 간부 역할을 하는 처남도 있지만은 지금 국회에서 아마 증인으로 채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손정국 전 경기대 총장한테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경기대학이 이 재단 분규로 인해서 학교와 재단과 학생들 사이에 상당한 분규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손정국 경기대 총장이 전 총장이 상당히 그 궁지에 몰려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완구 당시 정치인이 그 경기대 조교수로 간다. 이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이완구 당시의 조교수의 역할이라는 것은 로비스트 아니겠느냐. 권력 핵심으로서의 그런 의혹을 충분히 살 만한 것이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여 년 동안 네. 강의도 제대로 안 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오늘 청문회에서 밝혀지지만 그러면서 또 월급까지 다 탔다.
그렇다 그러면 이건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면서 또 이 이완구 후보자는 당시에 있어서 경기대학 교수라는 타이틀을 받으면서 그걸 선거 공보라든가 홍보물에 썼다. 이러한 어떤 이해관계들이 서로 맞으면서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이 문제도 결국 과연 총리 후보자로서 적격하느냐 이런 도덕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청문회 때 어떤 해명을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또 이 부동산 투기 의혹도 항상 보면 빠지지 않는 의혹 중에 하나인데 이 차남의 분당 땅 그리고 타워 팰리스 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투자냐 투기냐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 정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강남의 아파트를 이제 큰 돈을 주고 넣어가지고 네. 바로 큰 차익을 가지고 이게 빼는 모습을 보면은 보통 우리 서민들 뭐 저를 포함해서 좀 바보같이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한 수도권 신도시에서 한 20년째 살고 있는데 네. 우리는 바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허탈해지죠. 허탈해집니다. 네. 뭐 그래서 뭐 처음에는 한 3억 정도 차익을 남겼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본인은 1억 뭐 얼마라고 하는데 어쨌든 공직자가 타워 팰리스를 그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좀 정서에 맞지 않죠.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그 비싼 공간에 들어가는 것도 정서적으로 좀 배치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본인도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 타워 팰리스는 나하고 어울리지 않다고 이제 바로 뺐는데 그 사이에 9개월 동안에 가격이 그렇게 올라버리니까 그러니까요. 투기 의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투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믿고 싶습니다. 그 타워 팰리스 들어가서 좀 살고 싶었는데 네. 뒤늦게 비판을 받고 빼다 보니까 또 많이 올랐다. 이게 그래서 항상 강남과 비강남, 네. 서울과 지방의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우리 서민들의 항상 그 우울감을 더해주는 그런 그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차남이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없었다는 건데 소득이 있었습니다. 소득이 연봉이 2억 원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좀 박탈감의 부분에 좀 속하는 것 같아요. 미국계 로펌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연봉이 2억이 넘는다. 그런데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세 탈루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는 빵원이 되고 그 동거인으로 해서 아버지인 이완구 후보자라든가 뭐 형님한테 이제 얹혀 살면서 건강보험료를 같이 이제 그쪽에서 내버리려는 이렇게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 최근에 건강보험료 지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퇴직한 분들 같은 경우는 차가 한 대 있다는 이유로 또 아파트가 한 대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몇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이런 부분들의 모순점이 드러났는데 또 이 문제를 정부에서 그냥 덮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건강보험료도 진짜 몇 %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이 아니냐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완구 후보의 차남이 네. 연봉이 2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빵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다. 국민 정서하고 눈에 배치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도 부동산 투기 잠깐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좀 달라요. 이완구 후보자는.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청도에 연고 있는 사람이 왜 타워팰리스 강남에 가서 그 아파트를 사는 잘 이해가 안 가고 네. 그래서 뭐 차익이 얼마 안 나왔다 그러는데 이 지금 장인, 장모 또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부친까지 2001년도에 부동산 투기를 다 했어요. 부동산 땅을 매입했어요. 그런 다음에 네. 그것이 본인이라든가 부인이라든가 이렇게 또 증여가 되고 상속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산 다음에 또 담보대출을 받은 다음에 또 아파트를 사고 또 담보대출 또 사고 이것은 결국은 전형적인 물론 오늘 청문회에서 해명을 하고 진위가 밝혀지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전형적인 투기꾼 아니냐 이런 의혹을 국민들에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도 상당히 이 의혹의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로 들어갈 네.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건보료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건강보험료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또 정서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하고 직장가입자, 특히 지역가입자, 말씀하신 자영업자들은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요. 또 실업을 하게 되면은 이 건강보험료에서 또 약간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언론사에서 대학을 가기 전에 한 1년 동안의 실업의 상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바로 이제 직장에서는 한 5만 원씩 내다가 직장 보조로 해서 그렇게 건강보험료 내다가 네. 갑자기 이제 실업의 상태로 들어가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가 있다는 이유로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2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그 어떤 그 충격, 조그마한 충격을 느꼈는데
소득이 없는데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4배가 뛰었으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네. 낼 수가 있나. 이런 게 저를 포함한 모든 지역가입자,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 불만 그런 게 쌓여 있는데 2억 3천만 원이라는 그 연봉을 챙기면서 아버지한테 그 부양가족이 얹혔다가 다시 형한테 얹히는 이런 행위는 도덕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뭐 어떤 그 빠져나간 방법이 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고위공직자의 아들은 고위공직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정도로 몸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치사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이 정서적으로 민감한 거라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또 병역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차남의 병역 면제 상당히 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또 본인도 1급 판정을 받았다가 보충역 판정을 다시 받은 점이 또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후보자와 그 차남의 네. 이 병역 면제와 보충받는 과정이 저는 의지의 한국인이 아니었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저희들도 다 뭐 신검 다 받아봤지만 거기서 뭐 현역이 나오고 보충역이 나오면 되게 그런가 보다라고 그걸 받아들이고서 군대에 가거나 아니면 무슨 뭐 방위를 하고 옛날 과거에는 방위였으니까 예. 아니면 뭐 지금 뭐 공익역으로 근무하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한구 후보자나 차남은 처음에 현역 판정을 다 받아요. 근데 그것을 승복하지 않고 다시 또 재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한구 후보자는 4차례에 걸쳐서 그 재검을 해서 결국은 보충역 판정을 받고 네. 차남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은 아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에 가서 뭐 축구를 하다가 무릎 수술을 해서 이 부분이 인대가 나갔다. 그래서 그 수술 근데 그것을 또 한참 9개월인가요? 이 동안 놔뒀다가 결국은 이제 또 보충역을 받는 그런 상당히 군대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의지의 한국인을 보여준 그러한 그 부분을 두 부자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물론 그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증거도 제시하고 했기 때문에 해명할 거리도 있는 것이고 본인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일반 정서로 봤을 때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병역은 저는 조금 그 이완구 후보자의 그 입장을 좀 두둔하고 싶습니다. 네. 평발은 옛날에 군대 많이 안 갔고요. 이완구 후보자하고 그 밑에 또래들 정도는 그 자원이 많아가지고 한 30% 정도까지 안 간 그런 세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믿고 싶고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공개 신검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생활과 관련돼서 본인의 얼굴이 다 노출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임했단 말이죠. 그리고 네네. 반성도 했어요. 사실 무릎이 아파가지고 군대를 못 간 것을 뭐 반성을 할 문제냐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은 그 무릎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철심이.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무릎은 우리 인체 전체 가장 중요한 문제고 축구 선수들 뭐 인대 조금만 다쳐도 평생 못 뛰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병역 문제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본인의 네. 입장을 충분히 수긍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쭉 열거해가지고 꼬집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병역 문제는 그래도 저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예. 일단 뭐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다른 의혹들이 만약에 나올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삼천교육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훈장을 받았다는 국보위에서 참여를 해서 당시 전두환 정권이 구테타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걸 구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든 법률을 다 바꾸고 사실상 자신의 정권의 독재 틀을 잡아가는 기관인데 국보위라는 것이 거기 참여하고 삼천교육대에 사실상 기획을 하고 실행 수립한 실무자였다라는 것이 지금 야당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완구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은 상당히 고속 승진을 하는데 이후에 국보위 이후에 이제 홍성 경찰서장으로 승진을 하거든요.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기서 공로를 인정받았으니까 고속 승진을 한 것이 아니냐. 젊은 나이에 경찰서장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도 훈장을 반납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현재 네. 상당히 그 과거에 물론 젊은 시절이었지만 과거에 그런 부당한 권력과 결탁을 해서 자신의 입신 출세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 시선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제 반대되는 게 좀 말씀드리면 예. 저는 뭐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20대 사무관이 네. 차출돼 가서 근무를 한 거거든요. 저 때는 뭐 이제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에 말하자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특수한 그런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사회정화위원회죠. 그래서 삼천교육대라는 정말 우리 현대사에서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을 괴롭힌 건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으로서 이제 차출이 돼서 네. 뭐 일을 한 걸 보이는데
지금도 저 사무관들 그 가면은 말이죠. 처음에 복사부터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고 싶고 네. 우리가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언론이 그 생활을 했는데 정말 리포트 하기 싫은 거 많이 리포트했어요. 뭐 뭔가 위에서 이게 떨어지는데 그거 하기 싫으면 안 하려면은 사표 쓰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일을 한 경우도 있었고 뭐 네. 검찰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일제 강점기 때 살아남은 사람들을 전부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전 문제는 그냥 젊은 사무관의 차출로 보는 게 어떨까. 네. 제가 뭐 이완구 후보를 자꾸 두둔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뭐 아까 그 건보료라든가 예.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 네. 제가 누구보다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두 분 이제 말씀 쭉 들어보니까 좀 의견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그러게요. 이 부분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좋다고요. 네. 참 고민입니다. 저도 참 고민인데 야당도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우윤근 원내대표가 책까지 주면서 우리 잘해보자 총리 그 통과를 전제로 하고 그랬는데 야당도 지금 그 모양이 그냥 어정쩡히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새로 됐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어쨌든 간에 대여 협상 파트너로서는 굉장히 우수한 분이고 또 대통령하고 말이 안 되면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과도 가능하리라는 그런 그 야당의 일부 그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이 말이죠. 언론이 평론가들보다 더 그 통과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정부 여당은 뭐 합심으로 밀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언론이라는 걸 보면은 아주 이런 파란은 있지만 통과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통과가 되더라도 이번에 그 공직자 기준을 부동산 투기, 뭐 건보료 문제 같은 거는 기준을 세워가지고 사실 이런 그 국민의 그 정서를 바라는 아주 나쁜 그 이 도덕적인 그 반정서 행위는 다음 그 공직자, 고위공직자한테는 그 기준을 세워가지고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뭐 통과되더라도 말이죠.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재밌는 게 지금 현직 장관들 중에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 많이 그 의혹 제기됐는데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만한 사람 많고 국민들 다 잊어버린 사람 많거든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네.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거 봤을 때는 글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네. 정부에 들어와서 총리 후보자 낙마한 사람, 스스로 사퇴한 사람이 김용준, 그다음에 안대희, 문창구 아닙니까? 네네. 그때는 제가 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이양구 후보자는 사람들이 통과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네. 이유는 왜냐하면 네. 이 국회의원 출신이어서 그런 거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 그것은 실제로 후보자 그러니까 총리 내정자로 청와대에서 임명을 했을 때 이 여당의 뭐 국회의원을 자기가 직접 따라하면서 엑스레이까지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당시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찾아가서 덕담을 할 정도였어요. 뭐 책도 주고 그런 거는 뭐냐면 통과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도 이 비리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분위기와하고 여론 분위기 다른 건 뭐냐면 정치권은 그래도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네. 국민 여론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국무총리로 앉혀?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비리가 전에 아까 말씀드린 뭐 안대희 전 네.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고액 수수료 아닙니까? 하나씩이었어요. 문창구 후보자도 당시에 역사관. 네. 그리고 김용준 전 후보자도 아들 병역 문제 의혹. 네. 이분은 지금 한 10가지가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예측을 좀 하면 이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다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고민이 되냐면 내년 총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물론 오늘 내일 청문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내일 청문회에서 이양구 후보자가 말끔하게 이걸 정리한다면 다르지만 그 의혹과 비리가 더욱더 점입가경으로 말씀드리러 가게 되면 네. 이 국회의원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러면 몽땅 이영규 후보자 통과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덤태기 써야 되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런 과정으로 간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강력하게 밀 것입니다. 통과시키라고 여당에게 압력도 가할 것이고 네. 전화도 할 것이고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전화가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에서. 네. 그런데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늘 내일 청문회에서 여론이 더 악화된다 그러면 사실상 내년에 자기네들 목숨이 달려있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양구 후보자를 총리로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반수 찬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게 통과시키면은 우리가 내는 세금 갖고 국무총리 월급 받지 않습니까? 청와대하고 국회에 니네들이 월급 떼서 줘.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한 말씀 더 덧붙이면. 근데
이번에 이완구 총리 후보자마저 낙마를 하게 되면 네. 나라 꼴이 뭐가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총리 후보자가 4번째 낙마를 했다. 그리고 총리 뽑는데 이렇게 막 1년 가까이 걸리는 나라,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또 낙마된다면요. 네. 총리제를 없애는 겁니다. 내각제를 하든지 분권제를 해가지고 뭐 정치 개헌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총리 뽑는데 온 나라가 스트레스 쌓이고 국정이 소모가 되고 이런 그 나라가 있어서는 안 그래서 한간에는 정홍 총리가 다시 던져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럴 정도로 현재의 이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라든가 이 총리 후보에 대한 적격인 후보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사 부분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제기되는 이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가장 고민이 지금 깊은 곳은 청와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뭐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개각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뭐 다급해진 이 청와대의 모습을 가장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예. 청와대가 이제 그 3년 차에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총리 공백도 길었고 새 총리를 빨리 그 만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총리라는 게 항상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고 국회의회를 거쳐야 되고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멘트가 나왔죠. 근데 저는 총리 그 통과를 전제로 한 민경욱 대변인의 발표는 좀 성급했다. 아주 낮은 자세로 청와대도 이완구 후보자의 경륜이 훌륭하지만 흠집이 선거는 잘 몰랐는데 어쨌든 통과될 거를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겉으로는 낮은 엎드린 자세에서 새 총리가 통과된다면이라는 전제를 걸면서 책임 총리제의 개각을 한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예. 청와대가 너무 단정적으로 다음 주에 새 총리 그 나오면 뭐 개각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참모들의 어떤 그 소통의 기술, 홍보의 전략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조금 더 정부의 그 진정성은 그 생각이 되지만 네. 네. 그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 전에 안대희 문창국 이런 낙마 케이스가 있었는데 왜 청와대에서는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 전혀 검증하지 않은 시스템을 전혀 안 돌린 것 같아요. 그냥 국회의원 했다, 도지사 했다, 본인 말만 믿고 검증 시스템을 전혀 안 돌린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자꾸 터져 나오는 거죠 현재. 그래서 청와대가 아직도 인사 시스템이 조금 더 변화하고 있지 않다. 네. 다시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완구 후보자의 총리 인준 동의에 따라서 전국이 상당히 두 가지로 상대적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이라든가 여권 핵심 입장은 어떻게든 통과시켜서 현재 이완구 총리로 끌고 가고 그리고 지금 요구되고 있는 인적 쇄신 문제라든가 내각 개편 문제도 그냥 소규모 선에서 끌고 나가면서 현재의 어떤 인적 틀 갖고서 이 정권을 끌고 나갔다는 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과 청와대 생각, 여권 핵심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에서 동의해서 탈락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이 문제는 완전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박근혜 정부는 전면적인 인적 쇄신과 네. 그리고 대폭적인 개각 이런 부분들로 해서 다시 이 국민들 앞에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은 뭐 레임덕 이상의 그러한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이번에 국회의 오늘 내일 청문회 과정 그리고 국회의 동의 과정 이런 부분들이 전국의 박근혜 정부의 상당히 큰 아주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는 아니면 또 다시 바뀌어가는 이런 가장 큰 분수령이 되는 아마 역대의 2년 이상의 지금까지 기간 중에서 가장 큰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국무총리 뽑는데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까지 지금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인사 논란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 좀 전에 유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이 인사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할 필요가 네.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그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몸 관리를 아주 젊은 시절부터 잘해야 되는데 이완구 원내대표 지금 총리 지명자죠. 잘했다고 본인의 엑스레이 사진까지 30년 전, 40년 전 사진까지 갖고 있었다고 자신 있게 나왔는데도 저렇게 되니까 네.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들은 유리상자 안에서 벌금 먹고 산다. 이런 그 각오로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돈을 벌고 기업에 가든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여기서 공무원 될 사람들은 그 부를 꿈꾸지 마라. 명예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위공직자가 부와 명예를 다 쫓으려는 권력까지 쫓으려는 이런 그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고위공직자가 본인들의 그 어떤 그 처신 문제, 그다음에 시스템 문제, 네. 그다음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리 뽑는 이 과정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내일 이완구 후보자가 낙마를 통할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낙마를 한다면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제가 전개를 좀 해보면요. 그러면 청와대 정부 여당 또 놀래가지고 혼란 속에서 새 총리 누가 좋을까? 뭐 언론에 또 흘리다 하다 한 달, 두 달 지나갑니다. 그러면 또 누구 또 뽑아가지고 지명을 하죠. 그러면 지명 과정에 청문회 준비하죠. 그러면 또 뭐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우리 평론가나 전화 나와가지고 또 뭐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서너 달로 흘러가고 일할 시기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총리라는 게 이 지명 과정은 굉장히 긴데 그 책임 총리도 못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보면은 이런 그 격만 높고 실질적인 일도 못하는 총리제를 과연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우리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한번 모색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무총리라는 헌법상에 있어서 대통령이 거리 시에는 사실상 대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받았을 때 공원 총리가 대행하지 않습니까? 대략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일부 장관들은 청문회에서의 청문회 보고서 갖고 통과를 하지만은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 또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국무총리라는 건 미국의 청문회 제도가 있지만은 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제왕적 권한을 국회에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걸 해서 청문회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 이것이 없다 그러면은 대통령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자기 뭐 친인척을 시킬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뭐 그럴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 좀 더 공정하고 이러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해라. 그래서 청문회 제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런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 이번에도 그럼 총리를 또 낙마시키면 어떡할 거야 도대체. 네. 우리나라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의 어떤 여론 변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리 의혹에 문제제기 있는 사람이 총리가 될 경우에 좀 바뀌겠냐? 우리나라가 좀 바뀌겠냐? 그러니까 이완구 후보자에게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예를 들면 진짜 대통령에게 할 말하고 쓴소리하고 그러면서 좀 내각이 제대로 돌아가면서 공적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완구 총리 후보자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 문제가 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과거의 행각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조금 내각을 통할하고 총리의 역할이 뭐 헌법상에 그럴듯하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무총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뭐 권한을 가진다거나 그 결과가 좋은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우리가 역대 국무총리를 보면은 그 집권하는 그 정부의 전국 돌파용입니다. 대통령이 뭐가 정책을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고 야당의 공격을 받을 때 항상 들고 나오는 카드가 총리를 뭐 바꾸고 내각을 쇄신하는 이런 걸로 이제 그 항상 전국 돌파용 카드로 써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이제 정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는 독특해가지고 그 총리제를 갖고 있죠. 근데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는 총리가 없고 왜냐하면은 우리는 내각 책임제하고 대통령 중심제를 합친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옥상옥 느낌도 있고 대통령이 있다 보니까 총리는 제대로 일을 못하고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리 뽑는데 시간만 걸리고 네네. 그 총리가 된 이후에 일도 제대로 못한다면은 근본적으로 총리를 없애는 거 이거 어떤가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동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